27살.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동남아에 들렀는데 글쎄 거기서 인생이 확 바뀐 겁니다. 네, 관광 간 게 아니었죠. 맞아요. 공장 둘러보고 원단 샘플 하나 손에 쥐고 바이어 찾아다녔는데 덜컥 계약을 따낸 거예요.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났다고 하죠. 네, 당시 한국의 관련 공장들을 진짜 1년 내내 쉬지 않고 돌려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믿기세요, 이게? 와, 결국 그래서 유학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시작해서 단 30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까지 올랐던 신화. 바로 김우중 회장과 대우그룹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고 또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오늘 그 눈부신 성공 뒤에 숨겨진 시간과 열정, 또 그 알려지지 않은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동남아 계약만 해도 단순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죠. 보통 사람들은 아마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기회인데 그걸 딱 포착하고 망설임 없이 뛰어든 거예요. 배짱이 있었네요, 정말. 그렇죠. 그 특유의 기질, 배짱이 보이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훗날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던 그 세계 경영 신화의 진짜 출발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김우중 회장의 시간 개념, 그 집요함은요,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 어릴 때부터요? 네. 14살 때 6.25 전쟁 중에 아버지가 납북되시면서 정말 갑자기 소년가장이 된 거죠. 피난지 부산, 시장 바닥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랑 동생들, 네 식구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그때 신문 파는 아이들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해요. 하루에 100원을 벌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날 신문을 제일 많이 판 1등한테는 500원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5배네요, 5배. 네, 이건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생존 경쟁이었던 거죠. 살아남으려고 누구보다 빨라야 했어요. 매일 새벽에 다른 애들 다 잘 때 일어나서 10km나 되는 길을 막 뛰어서 신문 보급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와, 10km를요? 내일? 네, 그렇게 1등으로 신문 받아서 시장으로 갔는데 근데 이것도 잠시죠. 다른 아이들이 금방 또 따라 하더래요. 아, 그렇죠. 경쟁자들이 또.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요. 바로 시간 단축. 시간 단축이요? 어떻게? 미리 잔돈을 주머니에 가득 준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주면서 동시에 거스름돈까지 딱 맞춰서 주는 거죠. 손님이 돈 내고 거스름돈 받고 하는 그 짧은 시간마저 아끼려고. 그렇죠. 근데 이것마저도 또 경쟁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방법을 써요. 뭘까요? 아예 신문부터 먼저 던져주고 돈은 저녁에 한꺼번에 받는 외상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네. 신문 팔면서 외상이요? 돈 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위험이 있었겠죠. 하지만 계산을 한 거예요. 몇 사람이 돈 안 줘도 그 시간에 더 많이 팔면 그게 결국 이득이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이때부터 이미 그 머릿속에는 시간이 곧 돈이다. 이 공식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아끼고 효율을 높이려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대학 졸업하고 또 학비 지원해준 분이 있었어요. 무역회사 사장님. 그분 부탁 때문에 딱 6개월만 일하기로 해요. 아, 원래는 회사 다닐 생각이 없었군요? 네. 원래 꿈은 교수, 학자였거든요. 근데 막상 회사 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래요. 아니, 일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그냥 적성에 맞아서? 그게 아니고요. 이 청년 김우중 눈에는 회사 곳곳이 그냥 비효율 덩어리로 보였던 거예요. 아, 비효율. 네. 그때는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직원들이 똑같은 서류를 막 수십 번씩 손으로 베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걸 보고 밤에 혼자 남아서 자주 쓰는 문서들의 공통 양식을 미리 싹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신입사원이. 네. 다음 날부터는 직원들이 그냥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서류 작업 시간이 확 줄어버린 거죠. 이야,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 하나 트집 잡으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거든요. 아, 그랬죠. 은행 문턱이 없던 시절. 이걸 보고 김우중은 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매일같이 커피나 간식 사들고 은행에 그냥 출근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하, 은행으로 출근을요. 네, 은행원들하고 얼굴 틀고 친해져서 뭐 사소한 실수는 좀 넘어가 달라, 일 처리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결국 시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회사 창고에 몇 년째 안 팔리고 쌓여있던 이탈리아제 고급 양복 옷감이 있었는데 네네, 골칫덩이 재고죠. 이걸 친해진 은행원들한테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와,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회사는 재고 처리해서 좋고 은행원들은 좋은 옷감 싸게 사서 좋고 김우중은 은행원들이랑 더 친해지고 외상 매출 실적까지 올렸으니 이야, 이거 정말 기막힌 발상 아닌가요? 이야, 이거 완전 윈윈윈이네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회사 전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실적까지 막 끌어올리고 있으니 오죽하면 입사 1년 만에 과장 달고 3년 만에 부장, 5년 만에 상무까지 완전 초고속 승진을 했겠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까지 약착같이 일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대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네. 서류 쓰는 시간, 은행원 기다리는 시간, 창고에 쌓인 재고 보는 그 모든 순간이 그냥 다 돈으로 계산됐던 거죠, 머릿속에서. 시간은 돈이다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곧 돈 그 자체였던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훗날에 세상에 소중한 게 많지만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을 파는 상점은 없다. 이런 말도 남겼죠. 그 인생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렇게 6년간 정말 회사에 청춘을 다 바쳐서 임원까지 됐는데 30살쯤 되니까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오더래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인가? 아, 현타가 온 거군요. 그렇죠. 학자의 꿈 접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버리고 유학 가기로 결심하고 사표를 딱 던집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냥 놔줬을 리가 없죠. 이미 업계 에이스로 소문났는데. 맞아요. 사표 수리를 계속 안 해주니까 아예 회사에 안 나가는 무단결근까지 해요. 어떻게든 떠나려고. 와, 단호했네요. 근데 이 소문이 또 퍼지면서 일본 큰 회사에서 막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오고 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려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려고 여권 신청했는데 이것도 이유 없이 1년 넘게 안 나왔대요. 참 답답했겠죠. 그러게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던 어느 날 예전에 거래했던 하청업체 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아, 그 지인이요? 네. 김상무,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새 기계를 들였는데 이걸로 뭘 만들어 팔아야 할지 영 모르겠네. 자네가 좀 도와주게. 네.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 도와주는 셈 치고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김우중이 엄청난 사업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아, 바로 이거다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당장. 그렇죠. 회사를 차릴 돈이 없었는데 그때 그 지인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었죠? 자네가 직접 사업을 해보게. 돈은 내가 될 테니 나중에 벌어서 갚아. 대신 지분은 50대 50으로 하지. 와, 자기 돈으로 남 사업시켜주는 셈인데 그만큼 김우중이라는 사람을 믿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능력과 가능성을 정말 높이 평가했던 거겠죠. 네. 그렇게 1967년에 자기 이름 마지막 글자 우자에 크다는 뜻의 대자를 합쳐서 대우실업이 탄생합니다. 아, 대우, 큰 우주라는 뜻이군요. 네. 자본금 단돈 500만 원. 책상 2개가 전부였던 작은 사무실에서 큰 우주를 꿈꿨던 대우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믿을 만한 동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김우중 대표는 당대 최고의 섬유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던 제일 친한 친구 이우복 전 부회장을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사업 시작했다. 보통 친구가 사업 시작했다고 하면 좀 긴장되잖아요. 혹시 돈 빌려달라는 건가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우복 부회장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땠는데요? 김우중 대표가 뭐 같이 하자 이런 말 꺼내기도 전에 먼저 딱 이렇게 물었대요. 뭐? 네가 사업 시작했다고? 근데 내가 왜 아직 이 회사에 있어야 하지? 와, 그리고는 다음날 바로 그냥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한 우정이네요. 신뢰가 그냥 그렇죠. 친구가 사업 시작했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버리고 합류할 수 있다는 거.
훗날 이우복 부회장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막막했지만 나는 친구 김우중을 믿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김우중이라는 사람한테는 뭔가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최고의 친구 두 사람이랑 직원 몇 명이 전부였던 회사. 근데 그 시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등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김우중 대표는 다시 동남아로 날아갔고 단 보름 만에 37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냅니다. 37만 달러요? 와,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50달러 이럴 텐데. 그렇죠.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금값 기준으로 대략 따져보니까 185억 원 정도 된대요. 185억이요? 보름 만에? 신생 기업이? 와, 진짜 입이 딱 벌어지네요. 믿기 어려운 규모죠. 근데 계약만 따온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당장 원단 살 돈도 없고 옷 만들 공장도 없는데. 아,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네, 여기서 이제 두 친구의 환상적인 호흡이 빛을 발하는 거죠. 김우중 대표가 밖에서 이렇게 막 불가능해 보이는 계약 따오면 안에서는 이우복 부회장이 그야말로 발에 땀나도록 뛰는 겁니다. 어떻게 뛰었는데요? 신생회사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은행 지점장 집 앞에 매일 아침 찾아가서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아, 끈질기게 매달려서 결국 자금을 얻어내고 그 돈으로 원지로 사고 공장 수배해서 옷 만들고 약속한 날짜에 딱 납품까지. 정말 영화 같죠? 이야, 정말 드라마네요. 안팎에서 완벽한 팀워크였군요. 그렇죠. 그 결과 창업 첫 해에 대우실업이 무려 58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합니다. 첫 해에 58만 달러. 와, 오로지 수출, 수출, 수출. 그렇게 원단 수출로 시작해서 5년 만에는 연간 수출액 5천만 달러를 돌파해요. 5천만 달러. 당시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3%를 창업 5년 된 회사가 해낸 거예요. 나라 전체의 3%요? 5년 만에. 이건 뭐, 네, 당연히 정부로부터 기업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 훈장도 받게 되고요. 금탑산업 훈장. 그렇죠. 당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한테 주는 최고 훈장인데 이걸 5년 된 신생기업이 받았다는 건 와, 그 성장 속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보여주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이제 대우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고요. 하지만 성공 가도에 항상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대우가 잘 나가니까 경쟁자들이 막 생겨나고 원단 수출만으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파이는 나눠 먹어야 하니까. 보통 이럴 때 기업들은 좀 내실 다진다 이러면서 몸을 사리는데 대우는 또 정반대 길을 갑니다. 또요. 이번엔 어떤? 바로 해외 직접 진출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연락사무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식으로 해외 지사를 딱 설립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해외 지사 설립이요. 그때만 해도 대기업들도 그거 부담스러워했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대우는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남들 안 하는 방식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직접 현지에 나가서 시장 정보 얻고 바이어들이랑 부딪히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었죠. 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발상이네요. 수출 품목도 원단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부가가치 더 높은 와이셔츠, 속옷 같은 완제품은 물론이고 뭐 가발, 인형, 심지어 스테인리스 식기까지. 와, 정말 이것저것 다 했네요. 네, 그야말로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모조리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당시 대우 직원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수출 품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이야, 그 정도였군요. 그의 시간 절약 정신은 해외 출장 때 식사 메뉴에서도 나타났다고 하죠. 아, 맞아요. 무조건 빨리 나오는 음식, 비빔밥이나 햄버거 같은 것만 고집했다고. 네,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캐나다 밴쿠버 출장 때. 아, 대구탕. 네, 맞아요. 저녁 먹으러 함식당 갔는데.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직원들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비빔밥 시켰는데 그렇죠. 근데 그 팀의 새로운 신입 직원이 눈치 없이 메뉴판 한참 보더니 대구탕을 시킨 거죠. 아, 탕 종류는 뜨거워서 빨리 먹기 힘든데. 네. 아니나 다를까 가래소년들은 다 먹었는데 이 직원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탕이랑 씨름하고 있고 김우중 회장은 말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고 분위기 싸늘했겠죠. 아, 상상만 해도 보통 같으면 뭐하나 빨리 못 먹어 막 이랬을 텐데. 그렇죠. 근데 김우중 회장이 던진 말이 완전 예상 밖이었어요. 뭐였죠? 여기가 대구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근데 자네는 왜 대구를 사다가 한국에 팔 생각을 안 하나? 와, 진짜
그 직원은 등골이 오싹했겠지만 와, 모든 순간을 그냥 사업 기회로 연결시키네요. 그렇죠. 먹는 거 하나에서도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훗날 김우중 회장이 대우의 초고속 성장 비결을 묻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적적으로 빨리 성장했다고 하지만 우린 단지 시간을 아꼈을 뿐입니다. 시간을 아꼈다? 하지만 시간 대신 땀과 노력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젊음과 시간이었습니다. 젊음과 시간. 아, 그 두 가지를 무기 삼아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렸군요. 1년에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고 호텔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쪽잠 자면서 시간을 아꼈다고 하니까 와,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네요. 네, 그의 이런 프론티어 정신은 건설업 진출 이후에 더 빛을 발합니다. 1974년에 대우가 서울역 앞에 있던 교통센터 부지를 인수해서 4억을 짓기로 하는데 이왕 짓는 김에 건설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죠. 아, 그게 대우건설의 시작이군요. 나중에 드라마 미생 배경으로 유명해진 그 서울스퀘어 건물이 바로 옛날 대우그룹 본사 사옥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죠. 근데 건설업에서도 대우 방식은 또 남달랐어요. 또 어떻게 달랐나요? 이미 다른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던 중동시장보다는 그들이 기피하는 곳, 아무도 가려고 안 하는 그런 미지의 땅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아프리카, 중남미 오지 국가들, 심지어 우리나라랑 수교도 안 맺었거나 북한하고만 관계 맺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네, 그야말로 블루오션을 찾아 나선 거죠. 경생 없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수단 같은 경우 당시 북한하고만 수교한 사회주의 국가라 다른 기업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곳인데 그렇죠. 접근하기 어려웠겠죠. 대우가 끈질긴 노력 끝에 겨우 정부 관계자들 모이는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막상 가보니 뭐 사업 얘기권을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아, 그럼 어떡해? 그때 김우중 회장의 그 승부사 기질이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상대방 마음을 열려고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제안한 거죠. 뭘 제안했는데요? 당신들 주력 생산품인 면화 팔기 어렵지 않소. 그거 우리가 다 사서 팔아주겠소. 와, 파격적이네요. 네, 상대방이 관심을 딱 보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신 우리가 당신들 나라에서 도로나 공장 같은 건설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오. 아하, 그렇게 해서 따낸 공사가 바로 나일강변에 대통령 영빈관 짓는 프로젝트였군요. 네, 그리고 이왕 짓는 거 당대 최고의 건축가 섭외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완공된 영빈관을 본 주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너도 나도 우리나라에도 저런 멋진 건물 지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거죠. 이야, 면화 팔아줘서 환심사고, 영빈관 지어서 실력 보여주고, 그걸로 또 새로운 수주까지 따내고, 이거 완전 일석삼조인데요.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가능성을 본다는 그 철학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네, 리비아에서는 더 영화 같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사막 한가운데 비행장 짓는 공사를 따냈는데 공사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원유로 받은 거예요. 네, 원유로요? 네. 그리고 그 원유를 직접 정유해서 팔아넘겨서 더 큰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와,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방식까지 썼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리비아에서 공사해주고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럼 대우가 리비아 가서 그 돈을 대신 받아주는 조건으로 A나라에는 대우 제품을 수출하는 거죠. 이게 그 삼각무역이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국가 간의 복잡한 채권 관계까지 활용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정말 대단하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그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현지 장학사업이나 학교, 병원 건립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썼다고 해요. 아, 단순히 돈만 벌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심으로 그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 결과 한국은 몰라도 대우는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지 주민들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는 대우그룹 해체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대우에서 일했던 한국 분들은 지금도 그 지역 가면 영웅 대접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영광 뒤에는 직원들의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있었겠죠. 소위 개고생이라고 하는. 그렇죠. 특히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직원일수록 가장 험하고 힘든 오지로 보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리더였던 김우중 회장 본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직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리더십을 보여줬죠. 아, 그랬나요? 평생 단 한 번도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낸 적이 없대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반드시 그 시점에 대우가 진출한 지역 중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직원들과 똑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와, 리더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젊은 수행비서가 너무 안쓰러워서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회장님, 이제 명절 정도는 좀 쉬시고 가족들이랑 보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자 김우중 회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영만리 오지에서 저 직원들도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나. 아, 우리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해야 다음 세대인 당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당신들 시대에는 이러지 않아도 될 걸세. 야, 그의 책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우리 세대가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세대라면 젊은 당신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의 첫 세대가 되어야 한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희생정신, 그리고 세계를 향한 그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섬유무역에서 시작해서 건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던 길을 개척하면서 세계 곳곳에 대우 깃발을 꽂았던 김우중 회장. 그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큰 꿈, 바로 중공업 분야,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 중공업으로. 이 결정이 대우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몰락의 씨앗을 품게 되는 결정이기도 했죠. 그렇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시간과 행운에도 서서히 구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면서 쉼없이 달렸던 셀러리맨의 신화.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그가 만들어온 성공 방식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가 어쩌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너무 높이 날아올랐던 걸까요? 이카루스처럼? 다음 시간에는 대우그룹 몰락의 진짜 원인과 그 과정에 얽힌 더욱 깊고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 책상 2개로 시작해서 불과 30년 만에 재계 2위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힘. 그건 정말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이었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던 용기였고 또 미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강력한 추진력과 하면 된다는 그 불굴의 의지가 변화하는 시대와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걸까요? 글쎄요. 당신이라면 그 성공의 정점에서 다가오는 위험의 신호를 감지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우 신화의 눈부신 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